네, 경영 핵심의 두 번째 주제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강의를 하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바로 앞에서 강의했던 기업의 가치, 그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을 가치 사슬로 우리가 보여준 적이 있죠. 그 가치 사슬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나의 사업하는 방식을 기술한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회사나 조직이 고객과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담은 과정들을 모아놓은 것. 이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비즈니스 모델을 두 가지 의미를 쓰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사업하는 방식,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은 회사, 그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것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회계 기능에는 그 회계를 처리하는 방식들이 있죠. 그게 회계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 관리, 투자를 어떻게 받느냐, 그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또 연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다 재무 모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인사 관리에는 또 이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줬을 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런 거를 또 다루는 것도 인사관리 모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사업하는 방식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치를 창출해서 고객들을 만족해 가지고 수익을 벌 것이냐.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 여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지금은 아멕스라는 카드 회사죠. 이 회사가 원래는 이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일종의 이제 택배 회사 비슷한 그런 운송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익스프레스라는 말이 왜 고속버스를 익스프레스 라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운송, 수송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초창기에는 그런 운송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이제 창업자인 윌리엄 파고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을 여행하다가 신용장은 이제 무역 용어인데요. 그 기업이 지불할, 그러니까 받을 돈을 신용장으로 받아요. 이게 무역 거래에서는 그러니까 현금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를 서류를 받고 그거를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면 은행에서 그 신용장을 받고 돈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어음이나 그 수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여행 중에 이 신용장을 현금으로 교환을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체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의 사장인데도 이렇게 불편한데 일반 여행객들은 얼마나 불편할까. 그래서 이게 여행자 수표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여행자 수표는 은행에 가져가면 바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뭐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이. 그래서 이제 그 여행자 수표라는 거를 처음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아멕스라고 하는 신용카드 사업도
뛰어들어서 하나의 금융기관이 되죠.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방식이 이렇게 어떤 그 소비자들의 욕구를 찾아내서 그걸 만족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이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플로트라는 겁니다. 플로트라는 말이 둥둥 떠다니다 이런 말이죠. 부유하다, 부동.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하면 뭐 부동 그 소수점 뭐 이런 그 분석 방법에서 플로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 투표할 때도 부동층이 있다 그러죠. 이게 플로팅이에요. 플로트. 떠다니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트래블러스 책, 그 여행자 수표를 내가 받으려면 은행에다가 현금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수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을 가지고 가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 도난의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행할 때 양의 현금을 많이 가져가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표 한 장만 딱 가져가서 현지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쓰면 안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행자 수표들을 이제 갖고 여행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여행자 수표를 발행하고 나서 현금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금융기관이. 그 사람이 여행자 수표를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그 수표를 찾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돈을 벌고, 실제 그런 도난 사건이 많이 잃어버리거나 그런 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과 같이 뭐 이자가 쌀 때는 별 큰 수익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이자율이 뭐 몇십 프로가 되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돈을 또 다른 데다가 대출해주고 거기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버는 거예요. 현금, 그러니까 여행자 수표가 현금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그러니까 수표를, 현금을 이용해서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떠 있는 그 시간적 그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갖다 플로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발한 거죠. 이건 뭐 망할 수도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있는 다른 대안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용장이라고 하는 기존 대안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여행객들에게 편하니까 이 여행자 수표라는 게 선호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제시된 거죠. 그리고 그 여행자 수표보다도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한 게 이제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고요. 또 그거 말고 또 그 전신 그 송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신 송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유학을 간다. 그러면 유학 그 자금을 부모님이 붙여줄 때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그 현금으로 붙여주기도 힘들잖아요. 우편으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 여행자 수표라는 걸 끊어가지고 보내주면, 그러면 그 받은 학생이 그 여행자 수표를 현지 은행에 가서 바꿔가지고 현금을 쓰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방식은 거의 안 하죠. 그냥 전신환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전자 송금을 하면 수수료도 싸고, 그 다음에 즉시 가죠, 돈이. 뭐 불과 몇 시간이면은 바로 현지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우편료도 안 들고요. 그리고 환율도 되게 그 좋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대안들이 나오면 그 과거 것에 비해서 더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거기서부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좋은 비즈니스 모델의
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만드는 것, 그러니까 디자인과 원재료 구매 이런 데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거죠. 이제 포항제철은 포스코 그 철강 원료를 구매하는 이 공급망이라고 그래요. 그 SCM이라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배울 텐데, Supply Chain Management가 철강 업계에서는 뭐 거의 전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로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철강 그 광산으로부터 이 원료를 구매하는 원재료를 구매하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아주 그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른 경쟁 회사에 비해서 이제 단가도 낮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사업 모델로 그 부각이 되는 겁니다. 또 제조 방식에서의 그 좋은 비즈니스 모델하면 이제 델 컴퓨터를 예를 들겠죠. 그러니까 델 컴퓨터라는 게 그 생기기 전에는 다 그 뭐 컴팍이나 무슨 뭐 애플이나 IBM이나 이런 휴렛 패커드 이런 그 PC 만드는 회사들이 자기네들이 공장 그 조립 라인 그 부품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생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조립을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부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를 조립해가지고 파는 것처럼 그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데는 그 자체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들이는 부품도 있지만 자체가 그 자체에서 생산하는 부품들이 있죠. 그런 거를 그 기존 제조 방식에서는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델 컴퓨터는 아예 조립 라인만 가지고 있지 일체 부품을 생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받아서 그거를 만들어서 파니까 조립해서 파니까 일단 그 제거 부담이 적고요, 그죠? 그리고 그 부품을 최신에 나온 최고 성능의 부품을 가장 싼 값에 살 수 있는 그런 조달 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 컴퓨터의 가격을 대폭 그 낮출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제조 방식에서의 새로운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방식에서의 새로운 사업 모델. 이게 이제 뭐 엘더스 호텔이라고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엘더스라는 게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실버 호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지에서 그 일정 연령 이상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실버 세대죠. 나이 많은 노인네들을 한 건물에 그 집합을 해서 거기서 동일 건물에서 숙박을 하고 거기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뭐 강의도 듣고 주변 관광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이 실버 세대가 되면은 누군가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즉 공동체 의식을 상당히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또 그 연금이나 이런 걸로 갖고 있는 돈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크게 구애 안 받고 소비력을 가지고 구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이 많은 이런 분들을 한 군데 모아서 그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익을 얻는 이런 게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창안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고요. 배달 방식의 뭐 우월성 뭐 요즘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택배 산업이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뭐 앞으로는 드론이나 이런 것도 배달을 하는데 쓰인다고 하죠.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들 이런 거를 통해서 기존의 방식과 비교 우위를 점한다면 여기서 가치를 고객들이 느끼고 그걸로부터 우리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파는 것에 있어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고객에게 다가가는 법, 그러니까 어떻게 고객에게 접근하느냐 이거를 새롭게 생각을 해서 또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브로너의 관계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생들이 학교 근처에 있는 그 가게들, 학생들이 이용하는 어떤 뭐 식당도 있고 커피점도 있고 여러 가지 주류도 있죠, 주점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에서 이제 쿠폰북이 나오는 거를 한 군데 모아서 학생들한테 무료로 쿠폰을 제공하면, 그러면 이제 개별 그 가게들이 따로따로 자기네 회사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쿠폰북에다가 그 매력적인 그 쿠폰을 만들어서 그 쿠폰북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면, 그러면 그 물건을 사면 쿠폰을 이용하는 만큼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런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창안해서, 즉 그 개별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마케팅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를 이 쿠폰북을 통해서 이 마이클 브로너라고 하는 관계 마케팅 회사가 그 일을 대행해주고 수익을 얻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하는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를 성사시키는 방법, 또 뭐 제품을 유통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냄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또 그 성공한 사례가 이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이베이가 전 세계적인 그 인터넷 쇼핑 그 일종의 옥션, 우리나라의 옥션과 같은 회사죠. 이런 그 인터넷 전자상거래 회사인데, 이게 이제 피에르 오드미아라고 하는 창업주가 자기 여자친구의 그 취미가 이제 과자통을 수집하는 건데, 이거를 교환하는 게 이제 뭐 직접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게 불편하고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이걸 좀 자기 여자친구한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이거를 교환하는 옥션 웹이라는 거를 개발을 했대요. 이제 그러니까 피에르 오드미아는 원래 프로그래머였죠. 그래서 옥션 웹을 개발을 해서 이 과자통 수집품을 교환하는 그 장터를 하나 인터넷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교환하는 걸 보고 이제 이걸 사업화해가지고 키운 게 바로 이베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유통 방식이나 서비스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하면은 여러분이 자주 접하게 될 건데, 우리 이제 대학 다니는 동안에 계속 여러 그 과목에서 이 실습을 하기도 할 텐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알렉산더 오스터왈더라고 하는 사람이 창안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업 방식, 그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용해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커스터머 세그먼트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고객을,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커스터머, 여기에 세그먼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고객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전달을 할 것인가. 그리고 같이 우리 앞에서 앞 강의에서 우리 그 다뤘던 기업의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고객들한테 제공할 것인가, 이거를 자세히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요 활동들이 있어요. 사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커피집이라면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하는 것도 하나의 키 액티비티일 테고요. 또 좋은 원료를 확보하는 것, 구매하는 것, 이것도 키 액티비티고, 그 다음에 그 커피를 만드는 그 과정, 그것도 키 액티비티고, 그걸 또 판매, 이런 것이 다 키 액티비티들이겠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산업별로 또 그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별로 이 주요 활동들은 다 다를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무엇인지를 미리 한번 서술을 해봐라. 그 다음에 키 리소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타 그 기업이나 뭐 고객이 또 누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파트너를 사업 파트너죠. 그 협력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은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하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코스트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데 돈을 쓰고 어떤 시설과 자산이 필요한가. 그리고 인건비는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겁니다. 돈이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들어갈 건가. 원가 구조를 한번 쭉 따져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레베뉴 스트림, 그러니까 수익원이 어딘가, 무엇으로부터 돈을 팔 것인가. 그러니까 뭐 물건값을 받아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비를 받아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뭐 렌트를 해서 그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레베뉴 스트림.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9개 그 핵심적인 고려 사항들을 우리가 미리 한번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더 이렇게 분할을 해서 보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분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야가 인프라스트럭처, 즉 기업을 하기 위한 하부 구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핵심 활동이 있고요, 그죠? 네, 핵심 활동. 그다음에 핵심 자원이 있고 파트너십.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인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오퍼링, 무엇을 고객들한테 제시할 건가. 이게 이제 가치 제안이라는 겁니다. 밸류 프로포지션. 가치는 뭐 정량적일 수도 있고 정성적일 수도 있어요. 정량적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가격을 얼마로 할 거냐, 양을 얼마나 할 거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는 고객에게 어떤 정신적 만족을 줄 건가, 이런 것이 이제 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제시할 건지 이거를 분명하게 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분야가 이제 커스터머, 고객 분야죠. 그래서 고객 분야에서는 고객 분할을 해서 그 특정, 이게 이제 세그먼트인데요. 특정 시장을 겨냥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고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내 물건을 판다 이래가지고서는 성공하기 되게 힘듭니다. 대기업한테 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이미 그 셋업이 돼 있는 큰 기업들은 대량 판매 시장, 매스 마켓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죠. 근데 이제 벤처기업이나 새로 시작하는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특정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게 좋죠. 니치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분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여성용 화장품, 여성도 일반 여성 다 누구에나 쓸 수 있는 그 화장품이 아니라 10대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우리는 만들어서 그 시장을 집중 공략한다. 이게 이제 세분화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우리가 diversified, 그러니까 다각한 여러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그 시장을
이렇게 한 군데 한정시키는 게 아니라 대만, 중국 뭐 또 이렇게 여러 시장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팔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다면 시장. 그러니까 이런 그 고객 분할 방식은 우리 회사의 그 능력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자금력이나 또 기술력, 그 다음에 또 마케팅 능력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감안해서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시장을 보고 그 사업을 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다면 시장이라는 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코닥사의 경우에는 필름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카메라도 만들어서 팔고 또 인화 사업도 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 수입원을 만드는 방식, 이게 이제 다면 시장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종류라든가 우리 회사의 자금력이나 인력이나 그 조직 구조 크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시장을 주로 공략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정하는 것이 이제 고객 분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제공 채널, 어떤 채널을 통해서 위에서 우리 가치 제안에서 얘기했던 그 가치를 고객들한테 전달을 할 것인가. 뭐 인터넷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매장을 차리고 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달을 해서 이렇게 그 도로상에서 가치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방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들은 이 전파를 타고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그 채널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계에서는 그 우리 고객을 계속 붙잡아두기 위해서, 우리 고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인 고객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담으로 맡아서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보험 설계사 이런 것이 전담 게임 서비스입니다. 그 대인 고객 서비스는 그냥 왜 백화점에서 손님이 오면 뭐 상품 고르는데 좀 도와주고 계산하는 거 도와주고 이게 이제 대인 고객 서비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 서비스라는 거는 고객이 스스로 자기 서비스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 오티스 그 엘리베이터가 이게 고장이 나면 그 안에 갇힐 수도 있잖아요. 그 불편하고 그 뭐 전화를 걸어가지고 긴급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그 서비스 센터에서까지 오는 시간 동안 그 답답한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는 게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전화로다가 거기에 어떤 버튼을 누르세요, 뭐를 한번 작동을 시켜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그냥 간단하게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컴퓨터나 이 핸드폰 이런 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그냥 그 시키는 대로 따라 해보면은 그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자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 서비스 받는 시간도 단축되고 만족도가 훨씬 올라갈 수 있겠죠. 고객 입장에서는.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굳이 와가지고 그 출장비 들여서 시간 들여서 뭐 교통 차비 들여서 와서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따져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고객 서비스, 그 웬만한 것들은 그 스스로 고객 서비스가 자동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으로 고객 자동화 서비스가 잘 돼 있는 게 이게 밴딩 머신이죠. 가판대 이런 데서 뭐 사람이 전혀 도움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다 계산하고 물건도 고르고 그 현금도 이렇게 받고요. 이게 자동화가 돼 있는 거죠. 그런 고객 서비스를 할 것인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라는 거. 그 소프트웨어 이 마케팅에서는 고객 관계를 이 커뮤니티를 가지고 하죠. 그 커뮤니티 그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문제도 해결하고 그 뭐 오라클이니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 커뮤니티 사이트를 운영해가지고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이 물건을 사면서 또 서비스를 받으면서 고객들의 그 반응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그게 다시 마케팅 자료로 활용이 되고 고객 관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그게 근간이 되는 그게 뭐 아마존 같은 그 인터넷 서적 회사들이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고객 관계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큰 영역이 이제 파이낸스예요. 재무. 그래서 원가 구조와 이제 수익 원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원가 구조 부분에서는 고정비와 변동비. 그러니까 뭐 건물을 사서 렌트비를 매번 낸다. 그 물건을 사든 안 팔든 장사가 되든 안 하든 임대료 이런 건 계속 내야죠. 이런 게 이제 고정비에 속하는 거고 또 급여도 어떤 면에서는 고정비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판매원이나 일반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많이 말든 덜 말든 상관없이 팔리든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이제 고정비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변동비라고 하는 거는 한 단위 물건을 만드는데 투입되는 비용. 그러니까 자동차를 한 대 만들면 거기에 재료비도 들어가고요,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거기 뭐 인테리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 이런 것들 비용이 다 들어가요. 그건 한 대를 만들 때마다 그만큼 추가되기 때문에 비례해서 생산량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비용을 변동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비는 생산량과 상관없이 늘 나가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원가 구조를 따질 때는 이 규모의 경제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포드 자동차 회사가 T 모델이라는 자동차 모델을 많이 만들어서 부품 가격을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그 생산 체제를 갖춰가지고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 그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회사들은 보통 한 400만 대 이상 만들어야 차 모델을 개발하고 그거를 원료를 조달해서 판매하고 AS 하는 총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으면 단가 한 제품당 단가를 낮출 수 있어서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고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거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이런 데는 물건이 상당히 많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편의점이나 동네 구멍가게는 물건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범위의 경제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쇼핑몰 인터넷에서 물건을 그 사기를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거기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는 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장에 이렇게 굳이 가서 물건을 고르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물건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제품의 종류도 훨씬 다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한테는 상대적으로 그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겨요. 그걸 이제 범위의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원가 구조를 한번 그 설계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수익을 어디서 낼 것이냐. 그러면 물건을 판매해서 자산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거냐, 이용료를 받을 거냐. 되게 그 소프트웨어는 이용료를 받죠. 예. 그리고 이제 구독료, 잡지나 이런 것들은 구독료로다가 수익을 내죠. 그 다음에 임대료, 렌트, 뭐 리스, 이렇게 자동차를 빌려준다든지 뭐 건물을 빌려준다든지 해서 임대료를 받는 데서 수익을 낼 수도 있고요.
또 로열티, 뭐 특허나 어떤 상표권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그 로열티를 내잖아요, 그죠? 뭐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심으면 그 딸기 그 종잣값을 로열티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주로 이제 로열티를 받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로열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국의 유명 브랜드를 한국에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할 때 로열티를 물고 여기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죠. 또 이제 중개료, 이게 소개료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그 중개료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뭐 그 금융회사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예요? 주식, 그 증권회사는 주식을 거래하는 거를 중개해서 그 사이에서 그 수수료를 받죠. 거기서 수익을 내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료, 광고 대행사, 뭐 제일기획이나 뭐 이런 LG에드, 뭐 이런 광고 대행사들이 있죠. 이런 데서 광고를 대신해주고, 또 이게 포털 회사들, 다음이나 뭐 구글 이런 그 포털 그 기업들도 광고료로 수익을 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구상할 때 어디서 수익을 낼 거냐, 그리고 그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냐, 고정비가 얼마, 변동비는 한 달 단위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객은 고객 분할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떤 시장을 공략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고객들한테 우리 기업이 그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공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고객들하고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 활동을 벌일 것인지, 대인 고객 서비스, 전담 개인 서비스, 자가 서비스, 자동화 고객 서비스,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 뭐 상호작용, 이런 다양한 방식의 고객 관계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핵심 활동들이 필요하고, 어떤 핵심 자원이 또 있어야 되고, 또 파트너, 우리하고 제휴를 해서 같이 협력할, 전략적으로 제휴할 기업들은 어딘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 가면서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이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여기까지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